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를 기록했다가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네요. 그런데 전 주로 밤에 움직이다 보니까 낮 날씨를 잘 몰라요. 밤에는 아직도 시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밤낮 바뀐 생활 건강에 안 좋은데 네.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이 작가도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여야가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를 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신을 기르는 데 주력을 했잖아요. 예. 네,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판문점 선언하고 정말 장밋빛 전망대 쏟아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막판에 깜짝 이벤트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있다.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 과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임기 초에는 좋았었고 그러다 지금 어쨌든 북미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북 관계도 삐그덕거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뭔가 될 것처럼 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예. 북한도 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보다는 예측 가능한 바이든 체제가 좀 더 낫다라고 봤을 때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남았잖아요. 네. 1년 안에 뭐 이벤트든 어쨌든 조금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게 뭐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뭐 쌀로 시작될 수도 있고 당장 백신 같은 부분에 오늘 우리가 1,300만 벌써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G7 회의에서도 한국이 백신의 허브가 좀 되어달라 그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도 백신 허브로서 공급을 하는데 북한에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뭐 그렇게 그런 계획이 등등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그 후보들도 또 다들 남북 관계에 대한 염려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봤더라도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개성공단 폐쇄하고 나서 그때도 정말 앞이 안 보였는데 평창올림픽 때 갑자기 깜짝 그렇죠. 방문하면서 좋아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좀 깜짝 이벤트 기대해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특히 범 여권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네. 인접 지역이잖아요. 북한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DMZ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혹은 유엔에 강하게 얘기해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 이 지사하고 뭐 문 대통령 생각이 같으니까 그런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를 해서 대선 주자들도 이제 그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빅3를 보면은 일정이 살짝 겹치는 분도 계시고요. 안 겹치고 좀 다른 곳에 간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없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을 달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경선 연기 문제로 조금 삐그덕거리잖아요. 같이 꼭 구태에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율을 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 얘기 좀 해보면 최근에 후발주자 중에는 박용진 의원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5%도 마이벽이라고 하는데 지금 넘어선 조사들 나오고 있고 전체는 아니고요. 범 여권만 모아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예. 지금 이재명, 이낙연 그다음으로 3위를 한 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준석 효과입니까? 아니면 좀 일시적인 겁니까?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죠. 네. 이준석 효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봐야죠. 이게 약간 우리 쪽에도 좀 저런 이미지의 예. 후보가 필요하다. 예. 젊은 정치인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에 힘입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 경선은 결국 룰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룰은 정해져 있어요. 국민 50, 당심 50이니까. 근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당심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민심에서 지금 이준석 효과, 이준석 바람으로 인해서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쳇말로 약간 어그로를 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발언들 지금 네. 많이 쏟고 있잖아요. 뭐 1시간만 주면 이재명, 윤석열 다 미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결국에 다 주목받기 위한 것이다. 뭐 박용진 의원 생각은 당연히 뭐 이기려고 나왔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럼 뭐 차착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세대 주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박가희 아나운서 얘기한 어그로 끌만도 하죠. 뭐. 네. 어그로라는 표현 써도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정치인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정치인이 관심 받고 주목받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출마 선언할 거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이걸 놓고 이제 과거의 추윤 갈등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도 뜨고 윤석열 전 총장도 뭔가 띄워줬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여권 지지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출마를 굳혔다고 네. 제가 들었고요. 예,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고 과거에 추윤 갈등이 있을 때 추윤 갈등이 세지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또 그런 걸 재현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었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을 때는 권력을 갖고 있던 정부에서 이게 윤석열 총장을 정부를 이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을 못 살게 군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권력이 없으니까. 네. 게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만일 2등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좀 빠지면 그 빠진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재명한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랬을 때 경우에 중도층에게는 비호감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상당한 인기가 있는 추 전 장관이 계속해서 버텨주면 민주당 전체 파에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경선에서 꺾기는 어렵다고 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한테 도움되는 계속 추 장관이 버티는 게. 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은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일정 층의 그럼요. 지지율을 묶어둘 수 있다. 묶어둘 수 있는 거죠. 예. 네. 끝까지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민주당에서 최근에 확실히 이제 인준석 대표를 의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도 이번 주 중에 이제 출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획단을 젊고 좀 파격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기획단장도 다선의 중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획단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 예. 출범 자체가 좀 늦었죠. 다음 주부터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15일인데 아직까지 출범 못 시켜서 내일 첫 회의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늦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던 거 계속 늦춘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판받을 부분인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젊다고만 대표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그건 아닌데 네. 이준석 젊은 사람이 됐으니까 민주당도 젊은 사람이 하자.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간판이라도 바뀌면 좀 새가게 같은 느낌을 게다가 원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사람이고 네. 지금 여기서 하마평에 오른 이동학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이잖아요. 그거 안 되죠. 당직이 이미 있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데 네. 그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그러면 젊으면 다 정치를 잘합니까? 그럼 젊은 사람 다 데려가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거 왜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열광했고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이준석을 택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예. 민주당이 조금 더 경각심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저쪽이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 하자. 그런 다수논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게다가 이 네. 대선 기획단이 크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각 캠프에서 대리인들을 조정하는 역할인데 그 역할만 잘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선 기획단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 뽑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대선이니까 그래도 선거를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는 게 기획단장은 네. 기획단원들이야 젊은 피를 수혈한다고 하더라도 기획단장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왠지 분위기가 지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가장 적임자가 우상호 의원이었거든요. 네. 어느 개파에 치지도 않고 본인이 또 차기 총선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선당 후사 이미지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갑자기 부동산 이게 걸리는 바람에 네. 뭐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할 수 없는 바람에 지금 중진들이 다들 안 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큰 권력은 없고 경선 연기한다 안 한다 이걸로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은 한쪽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악역 역할인데 중진들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원외 인사들 저 젊은층 이게 이름이 거론되는 거 아니 싶어요. 네, 대선 기획단이라고 하니까 그 좀 이름이 거창해 보여서 많이들 관심 갖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보고 싶자면 이제 이 타이밍에서 청와대가 새 정무비서관으로 김한규 변호사 이게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강남 지역에 출마를 했었죠. 이 김 변호사를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본인은 지금 아직 통보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김한규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은 굉장히 좋죠. 엄청 좋죠. 예, 뭐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버드 동문이기도 하고 김현장 변호사 출신에 뭐 서울대 나왔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난 총선에 본인은 다른 곳을 원했는데 경기도에 예. 결국은 서울 강남에 사지로 보낸 거잖아요. 예, 떨어지라고. 그렇죠. 예. 떨어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비치는데 저는 이준석 효과를 누리려면 김만규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얼굴을 알려야 된다. 지금 본인은 종편은 출연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네. 종편이든 어디든 나가서 민주당의 이론 또 민주당이 나아갈 것들 또 상대방에서 나온 패널들하고 싸우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지금 1년 남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순장조인데 네. 거기다가 뭐 수석도 아니고 그냥 비서관이잖아요. 네.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뭐 몰라요. 본인의 커리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김한규를 키울 생각이 있다면 지금 1년 남은 청와대 순장조로 보내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 쌓고 그러고 나서 당에서 뭔가 직책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공천을 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명 정무비서관 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도 변하나 이제 젊은 층이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김한규 변호사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예. 정무비서관이 어떤 조율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원내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직들이 많이 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네. 김한규 변호사는 이제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야당 인사들은 거의 모를 거잖아요. 네. 과연 직책이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봐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윤 총장 측의 자료 제공으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대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행보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도 이럴 때 갔으면은 기자랑 같이 가서 직접 워딩을 좀 들려주면 어땠을까. 지금도 사후에 며칠 지나가지고 이렇게 4일인가 지났죠.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게 이제는 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유승민 의원도 다시 한번 재차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비판했던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계속 할 건지. 아니 전원 정치가 문제다. 측근을 통한 전원이 문제라고 하니까는 대변인을 2명 임명했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본인 워딩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측근의 전원이든 대변인의 전원이든 전원은 전원 아닙니까? 네. 이제는 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방명록을 썼어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번 썼는 거 오늘 공개된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현충원 방명록도 그렇고 이 방명록도 그렇고 요즘 그 10대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독서가 좀 많이 안 하고 있고 문학적 소양이 떨어진다. 이 정치인들한테도 이런 게 적용되나 싶어서 언론들이 이 부분을 왜 안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의 현충원 방명록도 사실은 문맥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순간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맥이 맞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도 지적했어요. 네, 아나운서님 이 문맥이 안 맞잖아요. 네. 문맥이 맞으려고 하면 뒤에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라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쓰든가 아니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은은 빼야죠. 대한민국하고 콤마 치고 그다음에 순간 이렇게 가야 앞뒤 문맥이 맞는 건데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고. 근데 오늘 공개된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방명록도 역시 문법이 안 맞아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열어야지 지평선을 왜 엽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평을 여는 건데. 그리고 뒤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 여기서 성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 통찰이나 해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죠. 성찰은 내 스스로 반성한다는 건데. 근데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성찰을 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정치는 말의 예술인 것이고 정치인들의 말과 글은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즉흥적으로 분명히 안 썼을 거고 준비해 왔을 텐데 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다른 걸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이 못 봤어. 그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다. 제 눈에만 보이나요 이런 게? 이동혁의 촉에서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하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네.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 글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왔을 텐데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문맥에 맞지 않거나 문법에 어색한 걸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 얘기한 와중에 지금 대변인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조선 동아 출신 기자 2명을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만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럼 중앙은 언제 부르냐 뭐 그런 말도 있고 지금 조선일보 출신 이동훈 대변인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정치부 기자들. 맞아요. 그래서 간사는 중앙일보 기자가 하세요라고 했다는데 네. 이게 그럼 뭐 조중동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변인이 직접 소통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좀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 네. 같아요. 대변인이 직접 소통하는 거죠. 간사를 왜 둡니까? 간사를 예. 두는 건 또 처음 봤는데.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보세요.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원 정치를 해서는 글쎄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울러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단톡방에서 후배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자에서 대변을 바뀌었는데. 예. 그리고 그것도 아마 기자들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뭐 자신이 기자로 있을 때는 후배 될 수 있지만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대변인이 됐으면 바뀌었죠. 그렇죠. 상황이. 후배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도 짧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랑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입당 문제 떠나서 대선 주자로서 국정 운영 능력 빨리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은 지금 전국 민심 투어 다음 주부터 떠난다고 해서. 근데 전국 민심 투어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걷기하고 막. 예. 네. 그리고 콘서트 같은 거 민심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 투어를 하면서 지역 조직도 좀 만들고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일국의 대통령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또 그 사람의 사상 신념 갖고 있는 자질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87년 이후로 대통령이 쿠데타로 된 사람 빼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오랫동안 정치했고 모든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저 사람의 사상과 신념이 뭐다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검찰총장 한 거 빼고는 정치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신의 어딘가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주위에만 맴돌겠다 하는 것은 검증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예. 근데 검증을 최대한 늦추게 되면 한꺼번에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8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우린 버스 떠난다. 네, 정시 출발. 8월 말이면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 전 총장 측에서는 9월이 돼도 모르겠다. 결정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 대표 말이 맞다고 봐요.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7월, 8월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무시가 아닌가. 빨리 등장해야 됩니다. 저는. 등장해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꺼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서 이동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굳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니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제3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은 제3지대 아니면 국민의힘 쪽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겠죠.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한 거죠. 그거야. 그런데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끄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나요? 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당연히 견제 받겠죠. 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견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검증이 될 테고 만일 8월에 경선을 시작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2차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당 경선은 굉장히 검증이 세게 일어납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 엄청 셌잖아요. 네. 서로 진짜 네. 난타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가 되면 세 번째 검증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검증 안 거치잖아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나오라는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빨리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이동형의 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